이게 무엇을 위한 수술인가?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본다면 저는 좀 말립니다. 강하게 어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내가 못 산다. 저렇게 되려면 내 외모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상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강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수술 몇 번 하셨는지 이걸 좀 알아보거든요. 1년이 안 됐는데 계속적인 수술을 뭐 지난 한 5년, 6년 동안 계속 하셨다. 그럴 때 의심을 할 수 있죠. 정신과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기준일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분들을 보니까 성형 중독에 대한 진단에 대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좀 바뀌긴 했었거든요. 한때는 신체 망상으로 봤던 적도 있어요. 본인이 신체적인 판단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다? 나는 평범한 얼굴을 가졌는데 거울에 비춰진 피카소 그림. 내 모습은 뭐가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라고 자꾸 잘못 판단하고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나 인지의 왜곡? 거기서 지금은 이제 강박이란 개념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성형 중독을 굳이 정신과적인 진단명으로 넣자면 신체 이형장애, 강박장애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요. 반복되는 생각이 있고 이 반복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나뉘거든요. 내 얼굴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게 느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있고,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한 행동은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이걸 고쳐주세요 라는 행동으로 나의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에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실행하면 이제 좀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코가 삐뚤거든요. 코가 삐뚤고 쌍꺼풀이 짝짝이지만 불안으로 연결되진 않는 거죠.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대칭의 노예로 삽니다. 그렇죠. 왜냐면 왼쪽 오른쪽을 맞춰야 되는 약간 이 숙명이 있죠. 말씀하지 않아도 보여요. 골격적인 비대칭, 눈높이의 차이, 눈의 앞뒤의 차이, 귀의 높이의 차이, 이런 게 보이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은 보이진 않죠. 중독의 카테고리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리한 걸 수도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만큼의 그 예민함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림이나 미술에서 황금 비율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얼굴이나 이런 이제 미학적인 비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과정은 저는 찬성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독이라고 레이블링을 한다면 수술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일단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 비율에 맞춰가고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한데 수술하고 싶다면 그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 사실 수술한다는 게 어떤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건데 이러한 리스크를 걸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사실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중독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신과에서 내가 아무리 어떤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신체 이형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모에 대한 반복적인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한 반복된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사회적으로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정신과 진단을 내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비용을 탕진을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반복된 수술로 더 흉측한 외모로 바뀐다거나 대인관계나 직업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도 질환이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1000번 하기 진짜 어려운데 20년간 1000번이면 1년에 50번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같은 걸 받은 것도 전부 다 성형수술이라고 여기서 집어넣은 건 아닐까요? 돈을 많이 썼다고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성형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의 직업이 성형 컨설턴트예요. 11억 원 이상의 돈을 자기가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분의 사실 성형은 일이지 왜곡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성형 수술을 한다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하다 보니까 뇌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졌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죠. 과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무엇을 위한 수술인가? 정상인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중독같이 안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미학적인 카테고리를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은 그 성형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앨범 찍기 전에 많이 합니다.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근데 이건 분명히죠.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자아는 불안정해요. 주변 상황에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아이돌들의 모습들이나 되게 화려한 인생들을 자꾸 보게 되면 저렇게 되려면 내 외모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상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성공한 성형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조금 닮아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신과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성형이라기보다는 혹시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군대를 가냐. 누군가가 봤을 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피해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신다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보죠. 제가 만약에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본다면 저는 좀 말립니다. 이런 느낌이 좋다. 근데 이런 마음은 다 누구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정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시도를 계속 하신다면 좀 위험하죠. 분명히 SNS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뭐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상담하러 올 때 인플루언서 사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얼굴에서 예를 들어서 코 상담할 때 딱 그 사진을 가져오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게 많이 영향을 준다고 보죠. 사진 중에서도 약간 얼굴을 보정해주는 네네네.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조금 더 미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욕심을 좀 더 만드는 것 같아요. 예쁘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걸 계속 하려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일이니까 그럴 때는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내가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저한테 이제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던 대학생이 있는데 본인의 눈 모양이 좌우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형 수술을 받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또 받고 부모님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도 눈 때문에 못 만나겠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버리니까 정신과 진료까지 오시게 되셨는데 그걸 그래도 정신과적인 진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의 외모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인 역할까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입원 치료까지 하셨던 그런 분들은 네.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상담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건 내가 왜 이 정도까지 생각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에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인지행동 치료들을 병행하기도 하고요.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까를 같이 따져보는 거거든요. 우울증이 있으면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요. 내가 마치 색안경을 끼듯이 모든 사회에서의 어떤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신체 이형장애는 이제 강박장애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박장애의 기본은 불안이거든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 기반한 증상들이라면 이제 불안과 관련된 치료를 하고 아주 센 경우에는 거의 망상 수준으로 왜곡된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망상과 관련된 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때 좀 많이 좋아지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정신과 영역에서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증상은 꽤 강도가 좀 세다고 생각해요. 정말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좀 연결해야 될지 그렇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게 도움이 될 게 분명하더라도 사실 이야기하는 게 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거 고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죠. 이 증상이 어떤 내면의 자아와 서로 동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서로 비틀어져 있느냐에서 내가 얼마만큼 치료를 받고 싶은지 아닌지가 드러나거든요. 특정 증상이 나의 자아와 서로 동조적일 때는 이 증상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심각하게 걱정을 하더라도 나는 이 증상하고 서로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의 자아와 이 증상이 서로 이질적 비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증상이 나한테 괴로움으로 느껴져요. 이런 거와 관련된 치료를 시작하는 첫 단계는 내가 동조적이라고 느끼는 이 증상을 괴로움으로 이질적인 거라고 느끼게끔 바꿔주는 게 시작이거든요. 성형수술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무시하다. 돈이라는 건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내가 괴로우니까요. 아무리 성형외과에서 예쁘게 하셔서 그 흉이라는 걸 줄여준다 하더라도 반복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상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얼굴에 흉 자체가 더 지고 있다. 이건 너한테 괴로움이다 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진료로 데려올 수 있는 첫 단계일 것 같기는 해요.
신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잖아요. 특히 우리의 외모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미술품이라는 예술 작품을 볼 때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이 미세한 부분까지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주 세밀한 그 영역에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느낌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더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수술이 궁극적으로는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거기에 맞는 길이라면 가는 게 맞는데 내 일상을 해치거나 아니면 얻을 수 있는 거가 손해가 가면서 그렇게 추구한다면 그건 이제 본인한테도 괴로운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을 본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다면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성형외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의 만남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